인문과 과학이 치열하게 싸우면서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재천 교수님은 아마 좀 다르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의 책을 몇 권 읽었는데 통섭의 식탁 그 안에서만도 알면 사랑한다는 말이 10번도 넘게 나와 있더라고요. 최재천 교수님께서 평소에 하시는 그 알면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과학과 이 인문학에도 적용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학과 인문학의 거리를 어떻게 하면 좁힐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가장 잘 해주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시인의 마음을 가진 과학자, 통섭의 학자라고도 불리시죠.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 뒤에 앉아서 정 선생님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야, 저거구나.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절절하게 배웠습니다. 절차가 아주 기가 막힌. 근데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는 아까 정 선생님이 파워포인트 쓰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갑자기 좀 찔리네요. 근데 저는 예전에 대학 입시 준비할 때 왜 우리 영문 지문을 요만한 걸 읽잖아요. 그 지문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기억나는 지문이 한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은 그 초등학생 애들 얘기였는데 자기 친구 중에 한 놈이 무대에 올라가서 교단에 올라가서 말을 너무 잘해요. 자기들은 올라가면 그냥 떨고 뭐 이런데 야, 저 자식은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그 서양 아이들 이제 위에 재킷을 입으면 뒤에 단추가 이렇게 하나 달려 있답니다. 근데 걔가 올라가서 항상 그 단추를 만지작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걔가 올라가기 전에 뒤에서 그 단추를 끊어냅니다. 그래서 걔가 올라가고 단추를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그냥 버벅거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파워포인트가 저한테는 단추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학자들은 파워포인트 없으면 그때부터 이제 버벅거립니다. 인문학자는 없이도 몇 시간을 떠드시는데 우린 저거 없으면 흔들리잖아요. 예, 그 생각이 한번 들었고요. 아까 정 선생님이 유학 안 갔다고 그러니까 또 전 유학 갔다 온 사람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싶은데 사실은 정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은근히 제가 평소에 사실은 남한테 해보지 못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학위하는데 11년이 걸렸거든요. 11년 걸린 이유가 오늘 정 선생님이 저 아까 해주신 얘기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미국 가자마자 저는 귀국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제 분야를 한국에서 필요로 할 거라는 걸 전혀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요. 유학 가는 날 바로 전날 환송회에서도 저희 대학의 교수님들, 제 친구들, 같이 유학 가는 친구들 한 목소리로 미국까지 가서 동물의 왕국을 하고 올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러 간다는 얘기를 그때도 들었고 미국에 막상 가서 보니까 이게 제가 시작하는 이 학문이 어느 세월에 한국에서 후진국 한국에서 이게 필요할까. 그래서 그냥 한 1년 만에 그냥 접었습니다. 부모님한테는 얘기 안 하고 그냥 미국에서 살겠다. 근데 미국에서 산다 그래도 성공한다는 이런 꿈꾸기는 참 힘들겠더라고요. 그 쓸모없는 학문에서 성공한다. 그래서 그냥 일찌감치 접고 즐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계속해서 그 주제를 해갖고 네가 어떻게 하려 그러냐. 그 곤충을 찾을 수는 있느냐.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이딴 짓 하다가 보니까 11년이 걸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전 조금 색다른 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오늘 들으면서 감사했습니다. 자, 저 오늘 시작하면서 딴지부터 걸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오늘 잘못 부르셨습니다. 공학자나 정말 기술 분야에 있는 분을 부르셨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사실은 과학과 인문은 기원이 같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옛날 물리대 자리잖아요. 옛날 물리대 시절에 우리 한 집안이었거든요. 이게 관악산으로 이사 가면서 엉뚱한 짓을 한 겁니다. 인문대, 사회과학대, 자연과학대로 쪼개놓고 위치도 자연과학대는 공대 옆에다 갖다가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란 말도 탄생하고 공학하시는 분들이 편식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인문은 멀고 인문대학까지 갈 필요는 없고 과학만 붙들면 되는 줄로 생각한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물리학과의 최무영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그 물리학자 중에서 그러니까 파인만이라는 별명을 제가 붙이고 싶은데 최무영의 물리학 강의인가요? 뭐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뭐 공식 하나도 안 쓰고 파인만이 수학을 모르면 물리학을 못한다는 거에 반기를 들기 위해서 파인만의 다이어그램이라는 책을 냈잖아요. 그냥 그림으로만 수식 없이 그림으로 물리학을 다 설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 최무영 선생님 책 읽어보면 정말 물리학 하나도 수학 하나도 몰라도 물리학을 이해할 수 있게 쭉 쓰셨습니다. 그 책 중에 아주 통렬하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과학과 인문학이 오히려 같은 데 있어야 되고 과학하고 공학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쩌다 들러붙어 가지고 이 고생이냐 이겁니다. 왜? 과학은 물음을 묻는 학문입니다. 인문학하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비슷합니다. 저희는 why를 묻습니다. 공학이 how를 찾아내는 것이죠. 과학은 원래 그거 하는 분야가 아닙니다. 다만 인문학과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과학은 나름대로 인문학이 묻는 지나치게 광범할 수도 있고 상당히 모호할 수 있는 질문을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낸 게 그저 과학일 뿐이죠. 과학은 사실은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술과 인문의 융합 그랬으면 차라리 공학하시는 분이나 누구를 불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제가 뭐 저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에 드려야 되는 말씀은 아까 정 선생님이 제기하신 것처럼 전 통섭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좀 풀기 위해서 거의 작년 이맘때입니다. 8월 중순경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모터쇼가 열렸을 때 그때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튜브에 독일 폭스바겐 회장님이 거기 진열되어 있던 우리 현대 i30에 올라타고 호통치는 걸 누가 몰래 찍어가지고 올렸습니다.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거 한 4분 몇 초짜리였는데 현대자동차 광고 역사상 전 이렇게 기가 막힌 광고를 본 적이 없습니다. 1원 한 장 안 드리고. 저 양반이 왜 찾아왔나? 유럽의 경차 시장을 폭스바겐 골프가 잡고 있는데 현대 i30가 점점 잠식을 해 들어오니까 야, 이 한국 놈들이 차를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래 이러고 보시러 온 겁니다. 저 보시면 뭐 아시지만 굉장히 거만하게 생기신 분이거든요. 표정이 보시면 아주 거만하게 생기신 분인데 거만한 표정으로 제 직원들을 몰고 오시더라고요. 딱 시작되면 거만하게 차를 기분 나쁘게 i30를 내려다 보시다가 운전석에 앉으셨어요. 운전대를 쭉 잡아 빼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면 그게 돌아가잖아요. 돌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차는 이렇게 하면 클링클링 소리가 난다. 내가 BMW도 해봤는데 소리 나더라. 근데 현대차 소리가 안 나지 않냐. I heard nothing. 그리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양반이 디자이너라는데 우리도 할 수는 있습니다. 원가가 더 듭니다. 뭐 이렇게 구시렁거리더라고요. 또 이쪽 옆으로는 다른 직원이 앉았는데 너 여기 와이퍼 보이냐? 우리 차는 와이퍼가 튀어 올라와 있는데 현대차 와이퍼가 쏙 들어가고 이렇게 시야가 좋은 거 아니야 하더니 저 양반 주특기가 자기 줄자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걸 재는 게 주특기랍니다. 내 줄자 어디 있어? 그러더니 받아가지고 뭐 백미러하고 뭐 사이도 재고 뭐 지금 내려가고 저 왼쪽 화면은 트렁크 열고 트렁크 안에 뭔가를 또 재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뭐 잴 게 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 유튜브 뒤에 댓글 장난 아니게 붙었더라고요. 근데 댓글 거의 전부가 다 저런 남의 회사를, 남의 경쟁사를 저렇게 띄워주는 회장놈,
물러나라 이거였습니다. 그렇죠. 저분 잘못하셨죠. 아무리 화가 나시더라도 현장에서는 그냥 묵묵히 보시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서 호통을 치셔야 되는데 현장에서 하는 바람에 저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요즘 우리나라 차 보시면 어떠세요? 저는 참 뿌듯합니다. 모양도 예쁘고 성능이야 경쟁사 회장님이 핏대를 낼 정도면 뭐 알아주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자동차를 한번 잘 만들어 봐라 이런 숙제가 지금 떨어지면 우리 이제 제법 잘 만든다는 겁니다. 반도체 잘 만들어 봐라 우리 제법 잘 만듭니다. 배 잘 만들어 봐라 우리 제법 잘 만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건 숙제입니다. 누군가가 문제를 냈고 우리가 그 문제를 성실하게 푸는데 열심히 왔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못하는 건 출제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내고 세계가 따라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나요? 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나는 게 정말 없습니다. 자, 드디어 돌아가셨잖아요. 전 양반 청바지 입고 저 검은 티셔츠 입고 가끔 가다가 뭐 새로운 걸 하나 개발해 나와가지고는 꼭 저렇게 무슨 이상한 제품 출시회 같은 걸 했잖아요. 한번 싹 그렇게 보여주면 전 세계가 자지러집니다. 저는 그 양반들 심리를 이해 못합니다. 그 한 3일 뒤에 사면 뭐 세상이 끝나나요? 그거 왜 밤에 줄 서서 첫날 사야 돼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하여간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LG 삼성이 비스름한 기계 만들어 놓고 구시렁거립니다. 속도는 우리가 더 해상도는 뭐 그따위 소리를 백날 하면 뭐합니까? 전 양반이 이끌고 우리는 그 뒤에 성실하게 숙제하면서 질질질 끌려다녔습니다. 자, 전 양반이 아이폰을 들고 나와서 했던 퍼포먼스 기억하십니까? 아니 무슨 놈의 제품 설명회 하면서 무대 한가운데다가 저런 이정표를 만들어 놓는 저게 무슨 짓입니까? 테크놀로지 기술입니다. 과학기술, liberal arts 인문학이죠. 자기 아이폰은 과학기술과 인문학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탄생했다는 겁니다. 저거 들으면서 야, 구라도 저 정도 되면 이건 신의 수준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유구라, 황구라, 백구라 선생님들 저 양반 앞에 가면 전 명함도 못 꺼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무슨 놈의 구라가 아이폰이라는 건 분명히 과학기술의 산물로 탄생한 기계덩어리인데 그 기계덩어리를 들고 어쩌자고 저런. 그런데 저 구라가 사실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아이폰이라는 기계를 만들어 놨더니 세상 사람들이 지발로 그 기계 안에 기어 들어가서 뭐 앱을 만들어서 올리네, 뭐 네트워크를 형성하네, 그 안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저 양반이 그걸 생각해낸 거 아닙니까? 내가 요만한 기계를 만들어내면 그 안에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질 거다. 새로운 사회가 그 안에 구성된다.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 하루 24시간 동안 아이폰 안에 들어가서 사는 시간이 밖에서 사는 시간보다 좀 길어 보여요. 제가 보면. 그걸 생각해냈다. 뭡니까? 아까 정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신 저 양반은 그냥 전화를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소비자가 뭘 절절하게 원하는가 하는 거를 알고 만들어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러죠? 바로 그런 일을 해낸 겁니다. 자, 이 영화 기억하십니까? 아바타라는 영화. 저 영화를 실제로 만들어낸 제작진에는 한국 사람이 컴퓨터 그래픽스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끼어 있었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만들어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건 뭐 한다 그러죠? 하청받아서 일한다고 합니다. 우리 하청업은 곧잘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걸 구상해내지 못하나요? 컴퓨터만 잘하면 이거 다 그리잖아요. 실제로 전 세계 애니메이션의 95% 이상을 대한민국이 다 그린답니다. 우리 그리는 건 잘하는데 전체 과정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죠. 왜? 이게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토리가 중요한 거죠. 과학기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저 여기서 아까 정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하신 마지막에 열변을 토하신 거에 저도 은근히 합류하겠습니다. 인문학 열풍이 갑자기 우리나라에 불었는데 이거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인문학만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수백 번, 골백 번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하지만
자연과학 위에 인문학이 얹혀져야만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자, 저 영화 보셨습니까? 저도 봤는데 요즘 할리우드에서 저런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다 뭐가 보면 공통점입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가 공통점입니다. 과학기술만 해서 할 수 아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꿰뚫어야 이런 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바로 스티브 잡스나 제임스 캐머런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글쎄요, 아까 정 선생님 하신 말씀에 뭐 책을 특별히 읽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뭐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아까 절절한 질문, 절절해야만 한다 하는 말씀에 제가 절절한 걸 하나 좀 묻고 싶습니다. 어찌된 게 우리 한 10년 지금 국민소득 2만 불에 걸려서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답을 주시는 분을 한 분도 못 찾아서 오늘 창의융합 콘서트에서 혹시 답을 얻을까 해서 한번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여행 많이 다니셨죠? 한번 이 질문에 답을 주십시오. 나는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국민을 알고 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국민을 어딘가 가서 보았다. 한번 보셨으면, 한 번이라도 보셨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이 비 오는 날, 오늘 밤에 또 태풍 온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왜 또 공부하고 계세요? 일본, 이웃나라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삶의 질까지 거 접어놓고 죽으라고 매일같이 일만 하고 삽니까? 독일의 노동시간이 우리보다 더 깁니까? 저 남태평양의 사모아 사람들이,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볼리비아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까? 아닙니다. 저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 관찰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순간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지구상에 없습니다.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IQ 테스트 해보면요, 대한민국이 2등, 3등 밑으로 떨어진 적도 없습니다. 뭡니까? 머리도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일도 제일 죽으라고 열심히 해요. 삶의 질까지 거. 뭐 갑자기 요즘 복지가 이상하게 이슈가 돼갖고 무조건 복지 대통령님이 당선된다는데, 이거 골치 아픈 얘기네요. 그죠? 돈은 어디서 오는지 아무 상관도 없이 누가 더 우리 귀에 달콤한 얘기 하나, 그분이 뽑힌다는데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제가 괜히 정치적인 발언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 우리가 지난 10년간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못 빠져나오는 겁니까? 저는 한 2, 3년 전부터 이런 걱정이 드는 겁니다. 혹시 이유가 전 국민이 그저 매일같이 하는 일이 뭐 숙제나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요, 가끔 가다가 하청 조금 받으면 너무 고마워갖고 또 밤이나 새시고, 그따위 짓을 아무리 열심히 한들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2만 불이 아닐까. 그러길래 우리처럼 잘난 놈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10년을 못 빠져나오는 건 아닐까. 만일 제 관찰이 옳다면요, 이거 오래 갈 것 같다는 걱정이 드는 겁니다. 저는 정말 뭔가 다른 길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티브 잡스나 제임스 캐머런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칭송하고 있지만 옛날엔 그런 분들 수두룩했어요. 아까 정 선생님 하신 말씀 중에 보시면 그 뜻을 이해하실 텐데,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옛날 우리가 잘하던 짓을 오랫동안 잊어버린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레너드 다빈치, 우리나라로 치면 연암 박지원 선생님, 다산 정약용 선생님, 저런 분들 어느 한 분야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시던 그런 분들이잖아요. 뭐 스티브 잡스나 제임스 캐머런이 저런 분들 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저런 분들 발뒤꿈치 조금 따라가는 걸 보고 우리가 지금 탄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분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제 생각에 일단 이유는 그 당시에는 가능했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별로 대단하지 않아서 한 양반이 아무데나 막 파고 다녔고요, 지금은 아무데나 가서 못 팝니다. 팔라 그러면 자격증 있냐고 이제 들이댑니다. 그래서 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파면 바닥 보였습니다. 자, 정 선생님 혹시 정약용 선생님 후손 아니십니까? 후손이라도 용서하십시오. 자, 정약용 선생님이 정조임금님을 도와서 수원에 화성을 축조하셨죠. 그 전에 건축물들하고 어떻게 연관 관계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창의적인 그런 건물이었답니다. 정조임금님이 한 2년 전인가 TV 드라마에 보니까 안경을 끼고 나오시더라고요. 뭐 저게 진짠가? 그래서 실록을 읽어봤더니 실제로 안경을 끼셨대요. 근데 이제 사람들 앞에서는 끼시지 않으시고 아마 혐오감을 준다고 했는지 혼자 집무 보시고 밤에 책 읽으실 때 항상 안경 끼고 하셨다 그래요. 거의 잠을 안 주무셨다 그러죠. 그분은 불면증 환자에 가까운 어마어마하게 책을 많이 읽으시고 그러신 분이랐는데 제 생각에 그분이 책만 읽으신 게 아니라 밤중에 하실 일이 없으시니까 인터넷 서핑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왜? 정조임금님 시절에 세계사적으로 보면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기획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워싱턴 DC를 그때 건설하고 있었고요. 도시라는 게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거지만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기획해서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도시들이 생기던 시절입니다. 정조임금님이 그걸 인터넷 서핑 하시다가 이제 발견하신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정약용 선생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도 신도시 하나 개발하자. 그래서 우리 쫙 옮기면 요 한양에 있는 요 양반들 한번 물 한번 쫙 먹이자. 그게 일종의 정계 개편용이었잖아요. 영조 할아버지한테서 탕평책 물려받았는데 이거 잘 안 되잖아요. 요것들. 그러니까 한번 쫙 옮겨가지고 그냥 하려고 그러는데 정약용 선생님이 그때 정조임금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상가마마 대규모 토목 사업을 일으키시려고 그러시는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대규모 토목 사업. 네, 제가 그러면 미국 MIT에 가서 토목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겠나이다. 그러고 다녀오셨나요? 안 하셨어요. 제 생각에 기껏해야 중국 가서 뭐 집 짓는 법에 대한 책 돈 없어서 뭐 사시지도 못하셨을 거고요. 대충 보고 오셨을 거예요. 그 정도만 하셨어도 그 당시 조선 팔도의 최고의 토목공학자 역할을 너끈히 하셨습니다. 금년이 정약용 선생님 250주년이죠. 정약용 선생님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여기 오신다. 바로 이 점에서 제가 이제 정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하는 건데 제가 직언하겠습니다. 정 선생님 한 가지만 제대로 하십시오. 한 가지만 제대로 하십시오. 한 가지만 제대로 하기도 이제는 어려운 시대가 된 겁니다. 왜? 저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지난 2세기를 거치면서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면서 자연과학의 덕택에 과학의 발달 덕택에 우리가 축적해 놓은 지식의 총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분들이 지금 여기 오시면 까무러치십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변했습니다. 한 개인이 여러 분야를 완벽하게 통달한다. 이건 그냥 이제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좁고 깊게 파고 들어가는 전략 뭡니까? 스페셜리제이션, 전문화, 전공입니다. 아주 부지런한 분 대학 다니실 때 복수 전공하셨죠? 누구나 한 우물을 파는 겁니다. 왜? 2개 이상 우물을 팔 수가 없는 시대이거든요. 한 우물을 파고 그동안 살았는데 웬걸 21세기 들어오더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융합이다, 통섭이다, 별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오면서 한 우물만 파면 안 된다. 여러 분야의 다양한 소양을 갖춰라. 아이고 이거 환장을 누르시죠. 가야금의 명인 황병기 선생님이 첼로 하는 장한나양한테 덕담하는 동아일보 신문기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한나양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인데 들어봤느냐 하시더라고요. 우물을 깊이 파려면 넓게 파라 하는 말이 있답니다. 어떻게 같은 나라에 살았는데 저는 50년 이상 한 번도 못 들어봤는지 황 선생님 제가 뵌 김에 선생님 만들어내신 말이죠. 그랬더니 아니야 그러시긴 하시던데 깊이 파려면 석유 시추하는 게 아닌 다음에는 삽질할 공간이라도 확보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깊이 파려면 일단은 어느 정도 넓게 파야 된다는 겁니다. 지극히 단순한 논리인데요. 지금 이 순간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 어마어마한 지식의 세계에서
혼자서 아주 넓게 한번 파보기 시작해 보십시오. 평생을 노력한들 뭐 제 생각에 파기는커녕 표면도 한번 다 못 긁어보고 운명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통섭입니다. 통섭은 이제 어느 한 분야가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하는 거의 모든 문제들은 다 복잡계 수준의 문제들입니다. 그 어느 문제도 단순하게 이건 뭐 행정학에서 풀면 되겠네, 이건 그냥 경제학이 알아서 해, 그런 문제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분야가 함께 덤벼들지 않으면 문제 실마리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통섭은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단계가 제가 보기에는 아닐 것 같고요. 이젠 통섭하지 않으면 착수도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 분야가 혼자 아무리 날뛰어봐야 이제는 문제 풀기 굉장히 힘든 시대가 왔다 하는 겁니다. 기왕에 아까 정 선생님이 삶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그걸 더 유치하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삶은 다른 말로 돈이죠. 예, 돈 없이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전 순수과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도 돈독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연구를 아무것도 못 하겠네요. 그래서 연구비 받으려고 아주 죽을 힘을 다하고 삽니다.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그래서 모여 계신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게 저 문구를 만들어서 그랬다는 거죠. 바보들아, 결국은 경제 아니냐. 예, 결국은 경제입니다. 뭐 해본들 대통령은 경제 살려주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 거죠. 지난번에 그래서 경제 살려주신다고 뽑았었습니다. 예. 자, 지난번 경제위기, 미국발 경제위기, 2008년에 했던 경제위기 참 이상한 일이었죠. 미국에 서프라임 모기지스라는 한 회사가 넘어지는데 왜 세계 경제 전체가 흔들려야 합니까? 이게 경제학자들조차도 굉장히 어려워했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기가. 근데 사실은 이 관계를 통해서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경제학의 근간이 아예 흔들려 버렸습니다. 왜? 미국발 경제위기에 전부 분석해놓고 거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합의를 본 게 인간의 탐욕이 불러일으킨 일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어쩌면 좋아요? 그런데 경제학은 어떤 학문입니까? 그동안 경제학은 인간을, 경제의 주체인 인간을 완벽하게 개성 없는, 완벽하게 합리적인 존재로 보고 모델링을 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경제의 주체인 인간이 전부 개성투성이고 전부 모순투성이잖아요. 청바지 사다가 입어보고 내가 이걸 왜 샀냐, 내가 미쳤지, 이걸 왜 샀나. 우리 항상 충동 구매하고 필요도 없는 거 사고, 시장에 가서는 콩나물 가격 10원을 깎으려고 아웅다웅 했다가 인터넷 쇼핑 들어가서는 그 회사가 그렇게 좋은 짓을 많이 한데 10,000원 더 주고 그냥 털커덕 삽니다. 이게 무슨 무식한 짓입니까? 전혀 경제적이지 않은 동물들을 데리고 경제학은 학문을 해왔던 겁니다. 몇 년 전에 데니얼 카네만이라는 심리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경제학이 드디어 인간의 심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미처 공부를 끝내기도 전에 미국발 경제위기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나게 큰 자성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제가 이건 그냥 조금 시간 관계로 그냥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경제학계, 세계 경제학계가 드디어 인간을 알아야 되겠다. 바로 이 인간의 본성, 인간의 행동을 알아야 우리가 경제학을 제대로 하겠다 해서 뭐 이런 일도 합니다. 요즘은 미국의 큰 도시에 가면 교외에 큰 쇼핑몰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요즘 이제 한두 군데 생기는데 그 쇼핑몰에다가 남자 100명, 여자 100명을 풀어놓고 갭이라는 옷가게에 가서 청바지 한 벌을 사라 하는 숙제를 내줬습니다. 남자들은 모래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차 몰고 가서 주차장에 세우고 들어가서 갭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안내판 보고 G7이네 가서, 우리는 사실 입어보기도 좀 귀찮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보고 됐어, 그리고 사갖고 갔습니다. 평균 6분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똑같은 숙제를 내드렸는데 3시간 26분이 걸렸습니다. 왜? 아니 갭에 가서 청바지 사라는데 왜 보석가게 기웃거리고 왜 지금 구두가게 가서 구두를 신어보고 계세요? 이상하죠? 근데 그게 그리 머지 않은 옛날 우리 인간이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시절에 얻은 행동의 결과라는 겁니다. 왜? 남성들은 수렵을 했기 때문에 그냥 사슴이면 사슴 목표를 찾아서 목표지향적으로 달려갔고요. 그걸 잡고 나면 그 무거운 걸 들머지고 그때 시장 조사할 일 없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허구한 날 못 잡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올 남자들을 생각해서 집 주변에서 늘 견과류, 채소 이런 걸 채집했던 겁니다. 그런데 늘 집 주변에 있다고 해서 늘 있는 건 아니고요. 시간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관찰하지 않으면 타이밍을 못 맞춥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객없이 마실을 다니잖아요. 할 일 없이 냉이 한 바구니 캐가지고 집으로 쏙 들어오는 마누라가 잘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한 바구니 들고 동네 아낙네들 다 보고 떠들고 그러고 오는 여자가 성공하는 여자입니다. 왜? 그러면서 왜 이렇게 달래는 왜 아직도 안 나와? 버찌는 언제 익으려고 이걸 다 보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버릇을 아직도 못 고치셔서 모울에다가 풀어놓으면 시장 조사를 그렇게 해요. 예, 이거 그냥 거의 웃자고 하는 수준의 연구 결과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마케팅 이럴 때 소비자 그러고 하던 거랑 남성 소비자의 행동, 여성 소비자의 행동 나누기 시작하면 그만큼 더 세련돼지는 겁니다. 남성 소비자의 두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나 여성 소비자의 두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나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경제학, 경영학은 그만큼 더 세련되는 겁니다. 솔직하게 경제학, 경영학 굉장히 직관적인 학문 아닙니까? 경제학 하시는 분들 줄 쭉 긋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드디어 우리가 MRI니 CT니 가지고 들어가서 뇌를 들여다보면서 남성 소비자는 이런 짓 할 때 어느 뇌가 활성화되느냐 이런 걸 찾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경제학이 과학과 만나면 경제학이 생물학과 만나면 진화심리학이나 인지과학 같은 생물학과 만나면 과학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세련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학문간의 넘나듦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드디어 세계경제학계는 대놓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동안 경제의 주체인 인간을 거의 입자 수준으로 보고 모델링을 하던 뉴턴 경제학의 시대에 이제 끝났다 하는 겁니다. 드디어 다윈 경제학의 시대가 왔다 하는 겁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요즘은 대놓고 경제학의 아버지는 아담 스미스가 아니라 찰스 다윈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순간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정 선생님이 아까 유학파들을 한 칼에 다 날리셨는데 전 그중에서 한 분야만 날려보겠습니다. 경제학. 대한민국에 아마 박사 중에 제일 많은 박사가 경제학이겠죠. 근데 어쩌면 그분들은 이 방 안에도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돌 맞아도 제가 하겠습니다. 어쩌면 그분들은 그렇게 기가 막히게 똑같은 연구만 하고 돌아오셨습니까? 예. 세계 경제학계는 지금 다윈 경제학으로 완전히 털바꿈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다윈 경제학 하는 사람 한 손 안에 꼽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다른 공부는 안 하셨습니까? 제가 미국서 공부할 때 보니까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여름방학에 다 사라지더라고요. 한국 다 들어가서 경제기획원 그 당시만 해도 경제기획원 가서 한 보따리 싸갖고 방학 끝날 때쯤 보니까 오더라고요. 그거 분석해서 학교에다가 제출하고 지도 교수님한테 한국 데이터 상납하고 박사학위 받아서 휙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 너무 똑같은 공부만 하셨습니다. 제가 언제 경제학계에 가서 이런 농담했더니까 씁쓸해 하시더라고요. 박사학위 논문 막 뒤섞어 놓고 찾으라 그러면 못 찾으시죠? 그랬더니 다들 웃더라고요. 너무 비슷한 공부들을 하신 것 같다는 걱정입니다. 세계 경제학 다윈 경제학으로 지금 확실하게 방향 전환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다윈 경제학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저 이거 굉장히 걱정됩니다. 자, 저 이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비빔밥 얘기를 좀 시작했었습니다.
참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다는데 생각해보면 이 이상한 음식 아니에요. 왜 밥을 멀쩡한 밥그릇 위에다가 온갖 채소, 나물 뭐 이런 걸 막 집어 던져요. 거기 달걀은 왜 또 얹어요? 그게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그냥 막 해놓은 겁니다. 왜? 이게 남은 음식 처리하려고 우리가 개발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불고기 좀 얹고 고추장 풀고 참기름 뭐 들기름 풀고 비비면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맛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음식을 개발한 민족이 없답니다. 우리밖에 한 게 없답니다. 자, 어울리지도 않는 것들을 갖다가 섞어놓고 새로운 맛을 창조해내는 능력, 그런 짓 할 줄 아는 사람, 전 세계에서 우리보다 더 잘할 놈들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이겁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몇 년째 하니까 어떤 분이 뭐 매일 비빔밥 먹는 것도 아닌데 누가 구시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도 그래요. 그래서 몇 년 고민하다가 작년에 제가 우연히 밥 먹다가 터득했습니다. 비빔밥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 밥상인데요. 밥을 어떻게 드세요? 숟가락으로 밥 한 술 넣으셨어요, 입에다. 그리고 반찬 하나만 드세요? 뭐 어떨 땐 그러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한 두세 개 넣으시잖아요. 밥 한 술에. 자, 두부, 콩나물, 불고기 이렇게 넣었다고 칩시다. 첫 술에. I love it. 난 이 맛이 너무 좋다. 그래서 오늘 이걸로 그냥 간다. 두부, 콩나물, 뭐죠? 김치? 두부, 콩나물, 불고기. 두부, 콩나물, 불고기. 나 오늘 이걸로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드시는 분 대한민국에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매 숟갈 입에 집어넣고 젓가락 들고 우리 고민합니다. 내가 어떤 맛의 조합을 이렇게 해야 되나. 서양 사람들은 자기가 먹어야 되는 음식이 한 접시에 다 담겨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뭘 먹어야 되는지 고민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쇠스랑 같은 걸로 막 쓸어 넣으면서 대화를 합니다. 서양 사람들에게는 식탁이 대화의 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밥상머리에서 떠들면 부모님한테 혼났습니다. 너는 어떻게 음식을 입에 물고 밥알이 튀어나올까 봐 야단치시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게 이유죠. 다른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제 생각엔. 아이, 뭘 떠들고 있어요. 지금 이거 고민해야 되는데. 밥 먹는 순간에도 우리의 뇌는 조합을 생각합니다. 섞는 걸 걱정합니다. 섞는 거 하나 우리보다 더 잘할 놈들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하는 겁니다. 저 그냥 뭐 뒤에 제가 슬라이드가 더 있더라도 여기서 마치렵니다. 제가 요즘 통섭을 꺼내놓은 죄로 정부에서 무슨 융합 관련 뭐만 하면 엄청 불려다닙니다. 근데 저 작년 연말에 가서 안 온다 그랬습니다. 이 벌써 몇 년째냐. 닥치고 융합 할 거면 하고 그 사람 부르지 말아달라. 그리고 그냥 제가 저 이제 안 오겠다 그러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게 뭐 융합의 제 문제, 뭐 융합 연구의 허화실, 이게 뭐 5년째 이런 짓 하고 앉아 있느냐고. 그냥 합시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영수증 처리가 제대로 안 되면 또 돈을 줬는데 그 특허가 안 나오면 논문이 안 나오면 그분들이 위험한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챙기느라고 뭐 안 됩니다. 저 융합연구재단에서 받았다가 2년 만에 잘렸습니다. 3년짜리 연구비를 받았는데 받을 때는 뭐 제가 좋은 성적으로 받은 모양인데 1년이 안 됐는데 잘린다는 소문이 들려오더라고요. 누가 또 귀뜸을 해주길래 연구재단에 쳐들어가서 그러냐 그랬더니 되게 어렵게 하여간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른 분들은 다 벌써 논문을 내셨는데 선생님만 논문을 안 내셨다. 그래서 제가 제 프로포설을 그럴 줄 알고 가지고 왔거든요. 그 하이라이트를 해갖고 가지고 논문을 쓰지 않겠다라고 전 프로포설에 분명히 썼습니다. 녹색 과학의 통역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받았고요. 과학을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통역해 주겠다. 그런데 그거를 예술 매체를 통해서 느끼게끔 해주겠다. 이게 제 프로젝트였는데 돈은 줘놓고 형평성 때문에 논문을 안 내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퍼니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건 법적인 문제다. 나를 안 뽑았으면 그런데 나 하여간 난 이건 법적으로 나 할 테니까 그런 줄 알라 그랬. 안 잘렸습니다. 그래서 2년째 되는 때는 안심하고 있었는데 잘렸습니다.
또 달려갔더니까 웬걸 저도 정부기관에 한 2번은 가봤는데 깜빡한 게 있어요. 담당자가 바뀌었더라고요. 담당자 6개월 만에 바뀌잖아요. 그 생각을 제가 못하고 넋 놓고 있다가 잘렸습니다. 뭐 길길이 뛰었는데 이미 잘렸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런데 가서 길길이 뛰고 돌아온 5일 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그 프로젝트에서 와인의 식물 생태학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든 게 있거든요. 그 진짜 다큐멘터리는 저희 연구비로 도저히 못 만들죠. 막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냥 아이폰으로 제 학생들이 나는 포도나무, 나는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면 이런 화학 반응이 벌어지지 뭐 어쩌고 이런 걸 한 거를 그냥 찍어서 믿져야 본전이다. 그래서 모나코 영화제에 출품을 했습니다. 다큐멘터리 대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기발한 아이디어다. 그래서 대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원이 가서 레드카펫 지나가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또 연구재단에 쳐들어갔습니다. 당신들은 날 보고 한 게 없다 그러는데 나 세계적 영화제에서 대상 받았다. 어쩔래. 연구재단도 그래서 지금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융합연구, 다른 연구처럼 평가하면 안 되겠다. 기재부도 지금 또 고민하고 있고 여러 군데서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난 겁니다. 또 고민 맨날 하면 뭐하냐고. 저한테 최재천 교수한테 그냥 5년 500억 달라. 1년에 100억씩 내가 쓰겠다. 5년 후에 제가 나타나서 얘 노력은 많이 했는데 건진 게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더라도 초욕하지 말아달라. 500억 제가 날렸다고 대한민국이 망하냐. 500억 제가 날렸을 때 아무것도 배운 게 없나. 포스트잇 쓰고 계시죠? 포스트잇은 3M이라는 회사에서 강력 접착제 만들려다가 소위 실패한 프로젝트였죠. 버리지 않았습니다. 덮어놨다가 누군가가 야 붙였다 뗐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끄집어내서 포스트잇을 만든 겁니다. 전 세계에 지금 포스트잇 쓰는 나라 UN 가입국보다도 많습니다. 대박 친 겁니다. 융합연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만나서 부대끼고 아까 정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누군가는 문제 제기할 거고 서로 싸우면서 뭔가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5년 동안 500억을 제가 쓰면서 저랑 같이 연구하는 대한민국의 수백 명의 학자들이 뭔가 배웠을 거 아니에요? 500억이 아깝습니까? 제가 대한민국 연구비 전체를 달라 그랬습니까? 그냥 한쪽 귀퉁이 좀 떼달라는 겁니다. 떼서 미친 짓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그냥 과감히 투자해달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 해야 됩니다. 멍석만 깔아주십시오.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우리 이남식 원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바로 이런 기관입니다. 이것도 만들어 놓고 또 뒤에서 지금 잡고 이거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안 봐도 뻔히 아는데요. 제발 그러지 말고 정부 그냥 투자해 주시고요. 여기서 뭘 지지고 볶아 다 날려 먹더라도 그냥 눈 감아 주시면 여기서 언젠가는 멋진 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